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참 좋은 시점에 좋은 책 하나 나와서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AI 버블론,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도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 세미나를 참석해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부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의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가도 마찬가지인데, 야, 요즘 좀 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우리 사회가 AI에 너무 경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도됐다라는 부분이, AI면 일단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라는 AI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고요. 또 반대쪽 대척점에는 이 AI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저는 이 회사에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는 AI 때문에 직업을 잘못 골라서 미래가 걱정입니다. 하여튼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그런 아고라가 AI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데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같이 말해줄 수 있는 학자들이나 인식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 하면서, 저도 요즘 관련한 세미나 포럼을 하나 기획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찾고 있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자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도 어깨가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 센터에서 이 AI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 하면요, 영문 저서 제목이 AI 스네이크 오일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스네이크 오일이 우리로 말로 직역하면 뱀 기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네이크 뱀, 그 다음에 오일, 기름, 뱀 기름입니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많이 사용할 때 이 스네이크 오일이라고 쓰냐면요, 이거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실제 약효도 없는데 이것도 통용되고 저것도 들고 하는 식으로 판매되는 약들을 스네이크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AI가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AI에 많은 사람들이 경도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하나 뭐 있냐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출간된 책,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살펴봤더니 단연코 AI가 1등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AI에 너무 경도돼서 많은 사람들이 AI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현장에서 제가 실제 봤던 모습들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티칭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연수들을 가보면 저한테 이럽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AI를 또 다른 형태의 친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랑 상담할 때, 야, 너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진로 상담 누구랑 얘기한 걸 바탕으로 지금 나한테 상담하러 온 거니? 제가요,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요, 물어볼 만큼 물어봤는데, 저는 뭐 전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은데 그건 뭐가 어쩌고 저가 어떻다고 다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마치 누군가 인격체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얘기를 해가면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너 그런 건 다 누구한테 물어본 거냐? 학원 친구한테 물어본 거냐? 우리 학급 친구에게 물어본 거냐? 하고 물어보면 다들 하는 소리가 AI요. 요즘 그게 아주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즉, 자기 인생의 커리어 패스 그리고 진로 상담을 AI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 드러나는 행태예요. 그 다음에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갑자기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자친구와 잘 지내고 싶어서 뭔가 다시 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뭔가 말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또 여자친구가 또 이번에 괜히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걱정감 때문에 자신이 톡으로 어떤 문자를 보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톡으로 문자 보낸 것에 대한 여자친구의 답변과 반응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다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에게 카톡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긁어서 그걸 집어넣어주고, 야, 내 여자친구인데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로 보여?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정말 일반적인 행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AI에 나름대로 자문도 받아서 다시 여자친구와 재회에 성공한 제 주변 지인도 있거든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존하면서 물어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 투자 이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머님 그동안 그런 것들은 다 누구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선생님 아니 그런 투자 전략들은 나름대로 누구랑 얘기 나누고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혹시 저도 좀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죠?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AI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 인류는 나의 진로 선택, 그리고 연인 간의 문제, 그리고 재산에 대한 투자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AI에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주목을 보이면서 뭔가 공부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과한 부분들을 많이 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이 온다라는 책의 저자들과 제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요. 일상 현장에서 느꼈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AI를 너무 많이 가중치를 둬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AI한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야, AI는 그리고 AI 시대에 이런 용어들을 여기저기서 남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라는 용어가 하나의 개념, 하나의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엄브렐라 워드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엄브렐라 워드가 된 겁니다. 즉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AI를 다른 의미와 다른 메타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고 예전에도 그래 왔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AI와 관련된 무슨 영상이다라고 해서 이거 내가 찾던 그런 거네 하고 딱 클릭해보면 그분이 말하고 있는 AI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제가 기대했던 AI와 전혀 용어가 다르게 사용하고 AI 현상을 설명하고 계셨던 적들도 많아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기대와 다른 개념들을 바탕으로 영상이 제작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진들 똑같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진들은 크게 AI를 두어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사용하는 AI 용어 중에는 예측형 AI를 기반으로 한, 즉 뭔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용도로 AI를 쓰는 그런 형태의 AI를 지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실패해 왔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반증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창기 AI 연구를 기반으로 이런 시도가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요. 마운트 세인트 메리스 대학에서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AI와 관련된 일부 모델들을 활용했던 사례, 이 책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학생이 앞으로 학업 성취도가 결국 나빠질 것 같은 학생들인 경우에는 미리 퇴학을 권고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결국 공부를 못할 친구니 일정 부분 학교에서 관리 감독에서 우선순위에서 빼려는 그런 의도 등등을 어떻게 보면 갖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미리 예측해 보려고 했던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예측이 실패했습니다.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 될지 아니면 우수한 학생이 안 될지에 대한 예측을 AI 기술만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험한 예측이다, 예측의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있습니다. 범죄, 사법 시스템을 예측하려는 겁니다. 저도 여의도 맨션의 초창기 버전에서 제가 비슷한 사례를 딱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전직 경찰관, 법의학자, 그리고 범죄학자, 수학자, 통계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범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그리고 누가 범죄를 일으킬 사람인지 그리고 범죄를 일으킬 시간은 언제쯤 될지 이런 걸 한번 미리 예측해보자라는 시도들이 정말 다양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 중에 일정 부분은 상업화돼서 LAPD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받아다가 일부 써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예측에 대한 여러 도구들이 그럼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성과를 냈느냐 했었을 때 저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의 예측률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성취도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요소 그런 게 전혀 없는지 있는지 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평가를 할 수 없겠습니다. 범죄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니면 우수한 DNA를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무조건 잘해서 세계적인 명망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것이 따놓은 당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지 그건 제가 함부로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아왔던 바를 반추해봐도 그렇고 주변 상황도 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다든가 학업 성취도에 애착을 갖게 될 때는 우연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상당히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저지를 때도 많아요. 우리 견물생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지금 사람도 없고 야 지금 이걸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어떤 개인이 일순간 경제적으로 굉장히 디프레스한 상황이 돼버려서 순간적으로 범죄 욕구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들이 즐비한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부 배제하고 AI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과 시계열적인 데이터들만 가지고 예측을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강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많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결과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AI를 쓰고 있는 방식과 AI를 대하는 태도도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맞네, 나 스스로도 제가 뭐 우리 구독자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내가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형 AI는 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5-6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 눈에 가장 확 들어왔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예측이 나쁜 결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요즘은 또 수능철이어서 수능과 관련돼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났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공부를 잘할 애인지 아니면 공부를 못할 애인지 예측을 하는 서비스를 AI를 기반으로 어느 병원에서 아니면 어느 심리 상담소에서 아니면 어느 컨설팅 펌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의 소득 수준 그리고 그 아이가 평생 살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 지역들 그리고 그 부모님의 학력 수준들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뭐 유전적인 어떤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해서 이런 예측을 해버립니다. 어떤 예측이냐? 부모님들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요 서울대 합격하기에는 사실 되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측은 물론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검증된 내용을 기반으로 예측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결국은 뭘 만들어 버릴까요? 나쁜 결정을 만들어버려요.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의 공부에 더 신경을 안 쓰게 만들거나 아이의 미래에 일정 부분 체념을 하게 만들거나 또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그 사실을 알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간중간 성적이 안 나왔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농담 반 진담 반인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너를 대상으로 AI 예측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근데 네가 이번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난 그 생각도 들더라 라고 하면 어린 마음엔 그런 어떤 AI 예측치 그거를 온전히 자신의 미래라고 규정지어서 이제 더 이상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이 아무리 좋은 예측이라 하더라도 그 예측이 나쁜 결정을 유도해서 오히려 이 일을 더 망치거나 이 일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약간의 희망감을 주는 예측들은 더 그것으로 인한 기대감을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이 친구는요 서울대 합격할 가능성이 99.9%에 해당되는 정도로 우수한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친구가 평생 그 말을 믿고 얼마나 노력을 게을리할까요? 바로 좋은 예측이 나쁜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으로 이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불투명한 AI. AI는요,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도 다 잘 모릅니다. 그런 AI의 불투명한 그 결정 프로세스를 누군가는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누군가는 그걸 악용해서 특정 정보를 유도할 수가 있고, 아니면 특정 결과를 유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사회상을 조작할 수도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AI의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명확히 모른다는 걸 우리가 모든 기초적인 AI 서적들을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AI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 회사에게 우리가 또 물어보기를 주저하게 되겠죠. 그런데 AI가 저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메커니즘 아니면 알고리즘은 뭡니까? 그러면 그걸 수행해줬던 업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객님도 아시잖아요. AI가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거. 항상 블랙박스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저도 많이 들었죠. 하고 우린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수용해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 그 AI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인간이 일정 부분 조정, 유도할 수 있거든요. AI가 어떤 결정이 내주면 야, 너 이거 맞는 거 아닌 것 같아. 좀 더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포함시켜서 검토해 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꾸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한 AI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책의 저자들이 예측형 AI,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AI가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가 아무리 많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아무리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불편부당한 개입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예측 결과가 그거는 그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AI에게 우리가 넣어줬던 그 데이터 결과값 자체들이 기존에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불평등한 상황들을 다 반영한 결과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의도맨션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있지 않습니까? AI가 뽑은 전 세계 미인 대회, 이걸 한번 해봤더니만 AI가 결국 미인 대회 수상자들 선정한 비중을 봤더니 백인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 우리 각종 미인 대회에 수상 경력자들의 DB를 다 넣어줬는데요. 사실 우리 인류가 인종 갈등, 인종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 거는 사실 90년대 이후 80년대부터 이슈가 불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70년대, 60년대, 50년대에서도 미인으로 평가받았던 사람들의 데이터까지 전부 다 넣어버리니까 AI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백인 기준으로 미인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AI가 우리의 불평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 AI의 결과, 당연히 불평등한 값의 기준으로 결과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동안 우리 인류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역사를 진화 발전시켰느냐?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별, 차이, 이걸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지도 못할 정도로 차별과 차이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차별하고 있었던 건가? 차이를 두고 있었던 건가? 그 인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말해서 이런 불평등에 저항하는 매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언론사들조차도 고졸 채용하고 대졸 채용에 허들을 딸리 두고 있고요. 그리고 고졸로 입사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치를 스스로 그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방송국 PD라든가 방송 기획자와 관련된 직군으로 뽑은 사람과 엔지니어 직군으로 뽑은 사람, 이게 분명히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라고 인식을 하면서 방송국 사장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PD 출신이나 아니면 기자 출신이나 이런 쪽이 하는 거지, 그라운드에 있는 뭐 음향 엔지니어 쪽, 그다음에 조명 엔지니어 쪽,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방송국 사장까지 할 수 있나? 그건 편견과 선입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직 언론에 계신 분들이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든 없애보자고 다양한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러고 있지만, 실제 그런 문제의식은 당연히 문제의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던 독일이나 유럽의 방송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러면 뭔가 신입사원을 평가하거나 승진을 우리가 고려할 때 AI 기반으로 우리가 이번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객관성을 좀 높여봅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인데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런 미명 아래 AI를 도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도 AI가 불평등한 요소를 고려해서 불평등한 결과값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I 용어들 중에는 예측형 AI라는 그런 형태의 AI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담론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그 많은 요인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좋은 예측이 나쁜 결정을 만들 수 있고 예측 자체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된 내용을 또 바꿔버린다. 그래서 예측이 실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투명한 AI, 이걸 누가 조작해서 시스템으로 남용해서 우리에게 유도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측형 AI를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AI가 뭔가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그 자료들, 데이터들이 기존의 불평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불평등을 만드는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다. 따라서 예측형 AI를 사회 전반에 그냥 무작정 도입하는 거, 그리고 무작정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측형 AI는 다 잘못되는 것이냐? 또 그렇게 일반화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에서는요, 교통량을 즉각 측정한다든가 상점의 어떤 번잡함, 그리고 활성화, 이런 걸 예측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AI가 예측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극지연구소를 방문하고 왔었는데요, 거기 극지연구소 소장님과 부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동안 했던 기후 예측에 대한 여러 모델들을 활용해서 우리 인간이 남극이나 이런 극지방의 기후를 예측한 결과값과 AI가 나중에 예측한 결과값을 비교해보면 AI가 더 정확했던 적이 많다. 도대체 AI는 또 어떤 것까지 고려했는지 잘 모르는 면도 일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뭔가 AI가 예측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들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라는 요소가 가미되거나 순간적인 감정이 가미되거나 또 순간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AI가 정말 끝까지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저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교수님,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AI가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이제 AGI라는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인 AI, 이런 시대도 곧 도래할 텐데 그런 시대가 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까지 보완되지 않을까요? 이 책의 저자분들은 뒷부분에 다른 챕터에서 AGI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지금 삶에 임해야 되는지 굉장히 냉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을 대체한다라는 이 AGI에 대한 전망들은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전망들입니다. 그 전망에 대한 의견도 세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난무하고 결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다? 저자들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박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AGI가 바로 내년, 내후년, 몇 년 안에 도래할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AI에 너무 경도돼 버렸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AGI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우주 관광 많이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사전 체크 좀 점검 좀 해보시죠. 이런 수준의 얘기일 거다라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아직 AGI는요 생각보다 먼 미래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도 그동안 AI라는 게 발전되어 왔던 게 코로나19 이후 이게 갑자기 확 떠올랐던 산업이 아니라 정말 반세기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와 진화 발전의 성과들이 다 축적돼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AGI도 절대 임박한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면서 이것 때문에 제발 쓸데없는 어떤 현상들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맥락에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굴지의 어디 회사에서도 드디어 명예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명예퇴직을 받지 않았던 어떤 회사마저도 드디어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사 같은 경우는 경력 전환을 겸한 퇴직을 지금 받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점포를 하나 분양받아서 거기에 점주로서 활동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 퇴직하면 지원도 해주고 자리도 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회사가 경량감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벌써부터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거 다 AI 때문이야.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니까 미리 이렇게 다 가지치기 하는 거지 뭐. 그런 면도 없다고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희망퇴직을 받는 가장 90% 9할 이상의 이유는 경기적인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AI와 결부지어서 해석하면서 AGI 이런 것들까지 붙여가면서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 이거는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가져들여다가 이제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면 지금 열심히 일할 이유는 뭐가 있을 것이며 지금 내가 이 회사에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앞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한 예측이 나쁜 결정을 유도할 수가 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요즘 우리 사회에 이렇게 AI에 경도된 분위기는 왜 만들어집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의 저자분들의 이 의견에 100%가 아니라 진짜 200% 공감해서 이 책 강추합니다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최근 AI 과대 선전되고 있는 면을 저도 현장에서 누구보다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책의 저자분들이 뒷부분에 그걸 정확히 기술해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매체들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느낀 겁니다. 일단 언론인들과 공인들이 선정주의, AI 선정주의에 지금 빠져 있다. 이 책은 지적합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 채널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인지 아니면 개별 그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건지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저한테 출연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 환율 때문에 한번 모시려고요. 아, 예. 환율이요? 어떤 이슈 때문에 제가 그랬더니 이번에 1,500원 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시려고요. 이거 1,500원 넘어가면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1,500원 안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말투가 그럼 조회수 안 나오는데 1,500원이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 난리 납니다라고 하면 조회수가 나오고 1,500원이 안 넘을 것 같다라고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일단 교수님 의견 잘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요. 이 급박한 상황을 좀 말씀 주셔야 될 분도 좀 찾아야 되니까 그럼 교수님하고는 어차피 저희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동산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모실게요 하고 전화 그렇게 끊었습니다. 네. 그러면 1,500원 안 넘을 것 같아요. 환율은 별 문제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예측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언론에서 잘 선택이 안 되는 거네요. 왜?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1,500원 이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더 많이 선정이 되면 그런 목소리가 다수의 의견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걸 기반으로 또 투자하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AI도 똑같다는 겁니다. AI 때문에 우리 인류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미래가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살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클릭하고 조회하고 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AI에 대한 선정주의를 언론과 공인들이 유도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AI의 성과가 과대 포장되고 있고 선전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업들입니다.
지금 AI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적 동기로 AI를 직접 육성하고 있는, AI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연구자들이 AI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를 더 받을 수 있고 본인들 회사에 대한 관심, 본인들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더 유도해서 더 적극적인 경제적 성과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만 일정 부분 개연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기업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AI 성과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디 위탁을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최후의 시험이라든가 무슨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AI가 경쟁사보다 얼마나 더 성과가 좋은지 한번 테스트 좀 해주십시오. 이걸 물론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학자들이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해당 AI 개발 회사가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연구자들은 그 AI 개발 회사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암묵적으로 푸시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아, 본인들이 만든 이 새로운 버전이 성과가 더 잘 나왔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거 발주해 준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도 이런 발주 받아서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 용돈도 주고 그리고 나도 연구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여지가 생기려면 그들이 기대하는 연구 결과에 크게 배치되지 않은 결과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검증 과정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든가 약간의 해석을 조금 더 과장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다든가, 제가 학자들이 그래도 거짓말까지 뭐 결과를 왜곡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과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검증을 더 철두철미하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면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AI에 경도된 사회, 이거 분명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중 서점에 내년도 또 새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올해부터 나도 책 한 권 열심히 읽어야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쫙 깔려 있는 게, 저도 대형 서점 간간히 가지만 AI 책들만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권 아니라 두세 권 사시는 분들도 요즘 계시잖아요. 제대로 한번 그거 확실히 공부해 보겠다고. 그때 꼭 필수로 균형감을 가지게 꼭 사야 될 책이 AI 다른 책들 사실 때, 또는 아니면 다른 경도된 내용들은 많이 있으니 요거 읽고 내가 균형감을 잡아야겠다 싶은 분들은 반드시 챙겨서 보셔야 될 게 AI 버블이 온다라는 이 책입니다. AI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